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하창기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코스메이 뮤온 플럭스 측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드린 제목에 해당하는 뮤온과 코스메이 그리고 플럭스, 그 다음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신틸레이터와 디텍터, 그리고 실제 실험 셋업,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페르미온과 보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페르미온과 보전은 스핀이 반정수배냐 정수배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페르미온은 쿼크와 렙톤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쿼크에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쿼크이 존재를 하고요. 렙톤은 일렉트론, 미온, 타우와 그에 해당하는 뉴트리노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전은 크게 봤을 때 벡터 보전과 스칼라 보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벡터 버전의 경우에는 스핀이 1, 스칼라 버전의 경우 스핀이 0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벡터 버전의 경우는 스트롱 인터랙션을 매개하는 글루온,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매개하는 포톤, 윅 인터랙션을 매개하는 W와 G 버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스칼라 버전은 힉스 버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뮤온 파티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뮤온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페르미온이면서 렙톤이며 두 번째 세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뮤온은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약 105 MeV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량은 일렉트론 질량의 2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때 뮤온은 2.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W가 매개하여 일렉트론 뉴트리노, 미온 뉴트리노로 분개하게 됩니다. 이런 뮤온들이 실제 입자물리 실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뮤온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 알고 있는 뮤온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통 다른 입자들을 찾는데 흔히 사용되고 합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실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콜라이더 실험, 두 번째는 코스메이 실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속기 실험에서는 대부분 뮤온이 다른 무거운 입자의 도터 파티클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마더 파티클의 경우 뮤온의 질량이 큰 경우 보통 W와 G 보존, 뮤온의 질량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파이온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뮤온의 정보를 잘 관측함으로 인하여 이런 마더 파티클의 정보를 재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한 마더 파티클의 특성을 측정을 하거나 혹은 이런 마더 파티클을 사용하여 새로운 입자 또는 새로운 물리를 발견하는 데 뮤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로 코스메이 실험에서 세컨더리 코스믹 레이 뮤온이 이제 코스메이 실험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코스메이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빅터 헤세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이오나이제이션 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상식으로는 이제 지구에 있는 물질이 방사하여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레이트가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오나이제이션 레이트가 떨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죠. 그 말인즉슨 우주에서 어떠한 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지구를 향해서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메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코스메이, 두 번째는 세컨더리 코스메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머리 코스메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프라이머리 코스메이는 대부분이 태양 혹은 이제 슈퍼노바 레머넌트나 펄사 같은 갤럭틱 소스 혹은 엑스트라 갤럭틱 소스에서 생성되거나 혹은 가속되어서 지구로 향해서 날아온 코스메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코스메이는 약 90%의 포션을 가지고 프로톤이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9%가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 파티클, 또 나머지 1% 정도가 이제 헤비 아이온들이나 일렉트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머리 코스메이들이 지구로 들어올 때 당연히 대기와 인터랙션 할 거고, 대기에는 대부분의 성분이 질소와 산소가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질소와 산소와 인터랙션을 통하여
굉장히 가벼운 입자들을 많이 생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일컬어 에어 샤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라이트 파티클들을 세컨더리 코스미레이라고 하고, 이때 이 세컨더리 코스미레이는 대부분이 파이온 혹은 미온, 로에너지 프로톤, 일렉트론, 포톤, 알파 파티클, 뉴트론과 같은 다른 입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프로톤이 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이제 질소나 옥시전, 산소라 인터랙션을 통하여 이제 파이온,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혹은 파이 지로 혹은 케이온 혹은 뉴트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파이온들은 미온으로 분결을 하여서 이제 미온들이 미온 뉴트리노가 생성이 되고요. 파이 지로 같은 경우는 감마 두 개로 이제 페어 프로덕션을 하고, 이제 감마는 또다시 일렉트론 페어 프로덕션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이어가 나가게 되면 이걸 일컬어서 에어 샤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코스미레이들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메저먼트이고, 두 번째는 인다이렉트 메저먼트입니다. 다이렉트 메저먼트는 높은 고도에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우주에서 실험하거나 또 혹은 이제 높은 고도의 벌룬을 이용해서 검출기를 달아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모든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고에너지 입자라 하더라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주에서는 단순히 검출기만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국제우주정거장 혹은 위성 혹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벌룬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주에 띄우고 이제 높은 곳에 띄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무게나 검출기 크기에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서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코스메이가 이제 지구에 들어오면서 대기와 충돌해서 만드는 이 에어 샤워들을 측정하여서 역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코스메이를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실험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제 이 에어 샤워는 굉장히 큰 영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다이렉트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이고 이제 넓은 이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실제 실험을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저먼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와 벌룬 가장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AMS-02 실험이 있습니다. 이 AMS-02 실험은 10의 9승에서 10의 12승 일렉트론 볼트의 코스미레이를 측정하는 실험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때 피직스 골은 코스미레이 프로파게이션, 다크매터 인다이렉트 서치, 그 다음에 엔타이매터 서치 같은 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룬 보는 실험인 이제 크림 실험이 있고요. 크림의 경우는 10의 11승에서 15승 일렉트론 볼트 영역의 니라고 불리는 에너지 영역대를 주로 관측을 하고 있고, 이때 피직스 골은 마찬가지로 코스미레이 프로파게이션인데, 특별히 이 니에서 코스미레이 프로파게이션을 보는 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역이 슈퍼노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실험이 있는데 TA와 PLO제가 있습니다. TA 같은 경우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약 700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는 실험이고요. PLO제의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3000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는 실험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 다 플로런스 디텍터와 이제 서피스 디텍터를 가지고 있고요. 플로런스 디텍터는 샤워 파티클들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나이트로젠을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나오는 플로런스 라이트를 보는 디텍터이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디텍터는 에어 샤워에서 나오는 파티클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다이렉트 코스미레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하이 에너지라고 해서 10의 18승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관측을 하게 되고요. 주로 보는 타겟은 앵클이라 불리는 영역과 그 다음에 GGK 리밋이라고 불리는 영역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에너지당 측정된 개수입니다. 이때 단위 에너지당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값이고요. 예를 들면 단위 에너지당, 단위 각도당 이런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식에서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면 observed 된 개수, 그 다음에 exposure time은 말 그대로 검출과 노출된 시간, 즉 실험 측정한 시간, A라고 써있는 건 geometric acceptance, 입실론은 detection efficiency, 이 두 개가 이제 단위 면적당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E가 각 에너지 빈에 대한, 각 에너지 빈이란 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단위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플럭스 값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위도 보면 제곱미터당, 스테라디안당, 단위 시간당, 단위 에너지당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스미레이 플럭스 같은 경우는 싱글 파워로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이제 파워로 형태를 띠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니랑 앵클에 해당이 됩니다. 니는 크림 실험에서 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앵클에 같은 경우는 TA나 PLOJ 실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지오메트릭 업셋던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출기 면적은 제한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입자들이 내가 정해놓은 검출기 말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도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오메트릭 업셋던스라는 걸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개별 실험마다 예를 들면 나는 10제곱미터의 검출기를 사용했고 다른 사람은 1제곱미터의 검출기를 사용했다. 그랬을 때 당연히 10제곱미터를 사용한 게 1제곱미터를 사용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개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플럭스가 10배가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위 면적당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을 나눠줘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릭 업셋던스를 가장 심플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제 솔리드 앵글에 해당하게 되고요. 솔리드 앵글은 학부 1학년 혹은 2학년 때 배웠듯이 솔리드 앵글은 이제 구 반지름과 이제 구 껍질, 구 표면적 S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만약에 신틸레이터가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다른 신틸레이터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면은 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솔리드 앵글의 가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검출기가 이제 굽껍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오메트릭 업셋던스를 구했을 때 이제 업셋던스는 4파이 r 제곱분의 s1, s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4파이 r 제곱은 앞서 얘기했던 4파이는 이제 우리가 구 전체 면적은 4파이이기 때문에 4파이를 고려를 해주는 거고요. s1과 s2는 두 개의 검출기 판의 면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앞서서 지금 계산한 방법은 두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계산된 업셋던스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검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출기에는 가스 타입의 아이오나이제이션 검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 형태의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의 검출기가 있습니다. 가스 타입의 아이오나이제이션 검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검출기로 제일 첫 번째 보신 아이오나이제이션 카운터,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제일 첫 번째 관측 장비였던 안개상자, 클라우드 챔버, 그 다음에 사용됐던 많은 입자들을 발견하는 데 사용했던 버블 챔버, 이런 것들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카운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임 프로젝션 챔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검출기에는 이제 체렌코프 라이트를 이용하는 체렌코프 카운터, 그 다음에 반도체 검출기가 있고요. 반도체 검출기는 이제 실리콘, 그 다음에 절마늘 검출기가 대표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신틸레이팅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신틸레이팅 카운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신틸레이션이 뭐냐? 신틸레이션은 말 그대로 입자가 물질에 들어갔을 때 빛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을 내는 이유는 이제 입자가 지나가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전자들을 들뜨게 하고, 이 들뜬 전자가 이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틸레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리스탈과 플라스틱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말 그대로 결정 구조에 해당하게 되고요. 코스메인 미온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신틸레이터가 이제 싸고 크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탈의 경우는 결정 구조를 쌓는 거다 보니까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만들기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무겁고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틸레이션 라인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가 사용이 됩니다. 흔히 이제 PMT라고 불리는 것이죠.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가진 여기는 포톤을 했지만 포톤 혹은 일렉트론, 미온이 지나갔을 때 이제 신틸레이터 안에 있는 전자들이 들뜨게 되고, 들뜬 게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빛이 나오면서 이 나오는 빛들은 포토 캐소드를 통하여 광전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나온 포토 일렉트론이
다이노드와 에노드를 통하여 증폭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신호로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실험은 코스믹 레이 뮤온이 앵귤러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주 실험 목적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코스믹 레이 뮤온이 앵귤러 디펜던스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만약에 가진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영상을 보던 걸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면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가 뭐냐면 이제 이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은 지구, 까만색 보이는 건 사람, 그 다음에 과장돼서 그랬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이 흰 부분이 에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힌트를 보고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대기의 두께는 앵글의 디펜던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이죠.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뮤온의 민 라이프 타임은 2.2 마이크로세컨드이고 그 말인즉슨 뮤온의 민 패스 랭스 또한 파이나이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뮤온이 지나오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말인즉슨 라이프 타임이 그 전에 붕괴를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의 관측될 때 뮤온의 앵귤러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실험을 위한 셋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틸레이터와 PMT로 구성된 게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PMT에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 관측된 신호가 PMT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통과한 신호가 로직 유닛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카운터에 들어가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각각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중간에 게 로직 유닛, 마지막 게 카운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무엇이냐? 어떠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가 어떠한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었느냐, 안 넘었냐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만약에 이 신호가 스레시홀드 값을 넘었다면 트루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넘지 않으면 false 시그널을 계속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스레시홀드 유닛은 볼테이지에 해당하게 되고 디텍터 노이즈나 뭐 이런 다른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는 값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필요한 만큼 높이거나 낮추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시홀드를 높이게 되면은 뮤온의 디텍션 이피션시가 떨어질 것이고 이피션시를 낮추면 반대로 일렉트릭 노이즈나 혹은 다른 백그라운드 이벤트들이 들어올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로직 유닛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신호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로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A와 B의 공집합, A와 B의 합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로직 유닛을 통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는 말 그대로 인풋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카운팅을 해주는 것이고요. 실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신호가 한 개는 이제 첫 번째 검출기에 디텍션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검출기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디텍터 되고 그 다음에 요 신호들이 두 개의 신호가 모두 로직 유닛에 들어가서 이때 두 개 다 통과했을 경우에 신호를 뽑아내서 마지막으로 카운팅하게 됩니다. 실제 디텍터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후의 신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T를 통과한 후의 신호는 다음과 같은 파형의 신호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후의 신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개 다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회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디스크리미네이터 신호가 PMT를 통과한 신호보다 더 뒤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회로를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카운팅이 되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구현한 게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실험 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실험 장치는 두 개씩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마우스 포인터에 보이시는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각각의 PNT와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뮤온이 앵글이 약 한 0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45도, 노란색은 9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동시에 3개의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더 많은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개의 뮤온이 관측되었는지
얼마의 시간을 측정을 했는지, 솔리드 앵글이 얼마인지 요거를 통하여서 뮤온의 플럭스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장비에서 측정되는 결과고요. 보시면 불빛이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실제 실험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플럭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예상했듯이 뮤온 플럭스는 앵글의 디펜던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statistical uncertainty만 포함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관측한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지오메트릭 업센스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디텍션 이피션시를 고려를 해준다. 이게 두 번째가 해당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추가로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디텍터의 성능을 임프루브 시킨다든가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였던 스태티스티컬 언설턴티는 다음과 같고, 그렇다면 시스테매틱 언설턴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가장 심플한 거는 당연히 이제 검출기, 디텍터와 일렉트로닉스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백그라운드 이벤트, 예를 들면 다른 두 개의 뮤온 혹은 일렉트론들이 각각의 검출기를 통과했을 때, 근데 우연히 그게 동시에 들어왔다, 이런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시스테매틱 언설턴티는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